한 주간의 여론조사를 예측, 전망해보는 시간 오창석의 예측. 오창석 평론가 아직 자리에 안 오셨고요. 예, 지금 차가 너무 막힌다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주에 오창석 평론가를 모시고 이번 총선에 대해서 예측을 했어요. 얼마나 맞췄는지 저희가 박제된 영상을 먼저 보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작진 저희 다 깜짝 놀란 게 적중률이 90%가 넘었어요. 어느 정도로 잘 맞췄는지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죠. 동작을 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결과적으로 이수진 후보가 정치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차 범위를 벗어난 승리를, 오차 범위가 만약에 5%면 예. 한 7%로 이기겠다. 고민정, 오세훈. 박빙인데 예. 어쨌든 고민정 후보가 이길 것 같고 예. 결과적으로는 오차 범위 내로 고민정 후보가 이길 것 같습니다. 송파을, 네. 민주당의 최재성, 통합당의 배현진. 네. 사실 이 지역구 같은 경우는 강남갑과 같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강남갑 태구민 후보와 김성곤 후보. 예. 강남갑과 송파을 같은 경우는 같은 정당의 승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실 최재성 후보가 박빙 열세라고 봅니다. 고양갑. 여기는 3파전이에요. 심상정, 문명순, 이경환. 심상정 후보가 결국은 1등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 남양주 병. 여기 이제 민주당의 김용민, 통합당의 주광덕. 저는 결과적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김용민 후보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김용민 후보가 이길 것이다. 남양주 전체가 민주당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남양주 전체를. 네. 광명갑. 여기도 역시 지금 거의 비슷해요. 박빙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접전이라고 나오지만 결과는 접전으로 안 나오고 이모경 후보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이모경 후보가 무난하게 이길 것이다라고 보시는군요. 서울 중구 성동을 민주당 박성준, 통합당 지상욱. 심은하 씨가 정말 열심히 선거 운동을 그러게요. 갑자기 또 하고 있는데 결국은 박성준 후보가 쉽게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거 외에 혹시 더 뭐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지역구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호남은 뭐 전석 민주당이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재밌는 지역이 이제 두 군데예요. 예. 강릉과 부산입니다. 원주 갑을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두석은 저는 무조건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석이요? 네, 그래서 두석 플러스 춘천갑의 허영 김진태. 여기 나 진짜 궁금해요. 김진태 후보 지금 무릎 꿇고 이제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8개 중에 민주당이 상수가 3석입니다. 상수가 3석은 가져올 거라 보고 지금 말씀드린. 부산 얘기 잠깐만 제가 하려고 하다가 부산 얘기, 예. 낙동강 벨트가 완전히 복원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낙동강 벨트. 양산 갑을, 북강서 갑을 여기까지 4석. 이 4석의 북강서 벨트가 완성이 될 것이다. 오창석 평론가 이때 오셨어요. 네, 그 안녕하세요. 와중에. 오창석입니다. 예. 야, 지금 댓글들이 네. 작두 탔다. 무슨 약을 빨았냐. 와. 가끔 이렇게 막 던진 곳에도 예. 적중할 때가 있네요. 제가 보기엔 다 알고서 지금 한 게 아니고 당연히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던진 것도 맞은 거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좀 놀라운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네요, 예. 실제로. 자, 일단은 부산은 네. 빠지고 나머지는 다 맞췄죠. 거의 디테일한 것까지 다 뭐 접전이다, 뭐 네. 여유 있게 이길 거다 이런 것까지 다 맞췄는데 네. 부산은 아무래도 좀 부산 먼저 얘기를 하고 뒤에 얘기를 네, 할게요. 어떻게 사실 보세요? 저는 부산은 상수가 6석, 예. 박빙 우세 8석, 최대 10석까지로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사갑의 최인호 의원이 600표 차, 아주 어렵게 이겼고요. 그러게요. 전재수 의원이 1900표 차, 북강서 갑에서 아주 어렵게 이겼고 그리고 남구 을입니다. 이현주 의원과 박재호 의원이 맞붙었는데 여기 표차 굉장히 많이 날 거라 봤거든요. 예. 근데 결국 또 1000표 차로
천여 표 차로 아주 어렵게 이겼습니다. 결국 3석을 가져오고 15석을 모두 잃게 됐는데 예. 지난 2016년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까지 합쳐서 6석 있었던 의석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조금 여러 가지로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산의 바닥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민심이 좋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결국 저는 여기서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상수였다가 재난긴급지원금이 상수가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먼저 재난지원금 주자 네. 라고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부산에 있는 부산광역시장 오거돈 시장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부산시장과 부산 행정 권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산 시민이 어쨌든 혜택은 받지 못하고 대구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조심은 조심대로 하고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산 전체 민심을 안 좋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오거돈 시장 뭐 저희가 뭐라고 좀 여기서 아주 평을 하기는 좋지는 않은데 그거 좀 조심스러운데 별로 평가가 좋지가 않아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은 별로 민주당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도전을 해왔던 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도전을 이 공을 인정받아서 좀 이렇게 무난히 당선이 되긴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거돈 시장은? 사실 저는 뭐 예전부터 글이 박제된 게 많아가지고요. 예전부터 오거돈 후보 반대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되게 예. 공개적으로 저는 민주당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 본 후보가 돼야 된다. 왜냐면 예. 그 판에서는 무조건 누가 나가도 이길 거라 생각했고 결과적으로 시장이라는 아주 높은 자리는요. 예. 정당 출신이 아니면 정책적인 결합이 되지 않습니다. 오거돈 시장의 대표 경력이 부산 부시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고시 출신으로 시작을 해서 부산 부시장까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공무원 생활을 걸어왔어요. 행정고시를 뭐 공부 잘했겠지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치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정책적 연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공무원들은 위기 리스크는 관리를 잘하는데요. 예. 새로운 시도를 전혀 못합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전대미문의 상황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못했고 또 하나 사실 저는 이름이 오창석입니다. 예. 같은 집안이에요. 그래요? 진짜로. 족부를 같이 써요. 먼 친척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오거돈 시장의 집안은요. 예. 우리 할아버지랑 조금 다르게 굉장히 잘 사는 집안입니다. 예, 뭐 알려져 있죠, 부자인 걸로. 예. 예, 그 뭐 기업 이름 굳이 얘기 안 할게요. 예. 뭐 한 해 세금만 부산에 500억 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의 가장 큰 매출을 벌이고 있는 제철 업체의 자손인데 예. 과연 서민의 마음을 얼마나 알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계속해서 제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거돈 후보가 당시 지지율 1위가 나와더라도 예. 본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민주당 판이니 반드시 예비 경선을 붙여서 정책적 선거를 해야 된다. 예. 근데 인지도 선거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은 그 당시에도 사실은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리스크였다. 그렇게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오늘은 뭐 지자체장을 평가하려는 건 아니니까 비판합니다. 참을 수 없어요. 왜 이 시국에서 존재감을 못 보여주는 겁니까? 그러게요. 네. 이재명 뭐 이를테면은 네. 뭐 박원순 이런 지자체장과 비교를 하면은 네. 그렇다고 뭐 권영진 시장과는 비교하기는 좀 그렇게 그 급은 아닌데 네. 너무 존재감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쉬움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네, 맞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접전 지역들 다 맞췄는데 일단은 다시 좀 처음으로 차분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투표율 높았어요. 66% 넘었는데 네. 이게 어떤 왜 이렇게 높았고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뭐 투표율이 50% 초반대가 될 것이다. 사전 투표하기 전에 네. 예측했을 때는. 근데 사전 투표율이 26.69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60%를 넘길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코로나가 위기감을 조성하긴 했지만 대한민국이 슬기롭게 방역을 하면서 이 투표장으로 발길을 이끄는 국민들이 많았고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놀러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일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투표하러 갔던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왜냐면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SNS에 투표 인증샷 예. 글을 잠깐 보면은 어디 갈 데도 없고 사실 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휴일이라서 어디 뭐 유원지를 가거나 아니면 벚꽃놀이를 갈 수도 있을 텐데 다 통제가 돼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지금. 자체적으로 조심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가서 온도도 체크해주고 네. 건강도 신경 써주는 곳은 투표소밖에 없어요. 나를 반기는 곳은 투표소밖에 그럼요. 없다. 여러분을 반기고 가장 안전한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 예. 가장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이것이 이제 민심으로 이어졌고 투표율이 높아지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가 사실은 그래서 주목을 했어요. 이 와중에 투표를 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보라고 뭐 파이낸셜 타임즈 뭐 기타 등등 외신들이 다 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아, 그게 그러면 진보 진영에 유리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진보층에 유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렇군요. 왜냐면 지금 보면 뭐 초접전으로 끝났던 지역들이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성남 분당 을인가요? 예. 김병관 의원이 1000여 표 차이로 아쉽게 석패했습니다. 근데 이 김병관 후보 같은 경우는 김은혜 후보와 개표율 60%, 70%, 80%까지는 예. 김은혜 후보가 10,000표 차 크게는 앞서고 있었어요. 예. 근데 마지막 90%대부터 개표하는데 5,000표, 6,000표, 5,000표, 4,000표, 3,000표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뭐냐? 마지막 사전투표함을 개봉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전투표함은 진보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것이 이번 선거인데 본투표장으로 나가면서 더 많은 연령층, 다양한 연령층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진보한테는 유리하진 않았다. 그러나 전체적인 판석에서 지역구가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본투표에서 불리하긴 했으나 적어도 수도권 민심만큼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결과도 그냥 그대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영남 같은 경우는 아주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뭐 사전투표 무관하게 끝났죠.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이거는 결집 현상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 네, 맞습니다. 보수적인 곳은 더 약간 보수적으로, 진보적인 것은 더 진보적으로 이렇게 갔다 갈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네, 사실 성남 분당 같은 경우는요, 갑을 전체가 종부세 벨트로 묶였어요. 사실 거기가 부자들이 좀 많이 사는 곳이에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김병관 의원이 2016년에 민주당 계열로 최초로 당선이 돼서 어떤 이 흔히 말하는 부자 민심을 조금 억누르면서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양 세력이 다 결집을 하면서 한쪽은 터져가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때는 약간 부자들도 약간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 네.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거는 아니었던 걸로. 자산 방어가 간 거죠, 종부세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야, 어쨌든 이게 지금 그 지역구 접전 지역 다 맞춰서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네. 비례도 예측을 했어요. 지난주에 비례 영상 한번 보고 얼마나 맞췄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의석수를 한번 예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과반이 넘어갈 것 같아요. 155석 내외가 될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합쳐서 네. 120석은 된다고 봅니다. 120석. 나머지 25석의 향방이 좀 궁금한데 그 다음으로 그 좀 가장 많은 표를, 그러니까 의석을 가져가는 정당은 어딘가요? 이 두 정당을 빼고. 열린민주당이 8석에서 10석 정도는 가능합니다. 8석에서 10석이요? 그 다음은 그러면 정의당, 국민당 순으로. 정의당, 국민의당 순으로 간다? 네. 그러면 정의당도 대충 그거보다는 적게 가져가면은 한 7석, 뭐 6석, 7석 정도를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당도 5석, 6석이라고 비례만으로. 이거는 재미로, 자, 몇 퍼센트나 나올 것 같아요? 국가혁명 배당금당이요? 예, 대약진이죠. 한 1.7. 1.7까지 보세요? 네. 여기 0.23 뭐 이렇게 나오고 0.5 나오던데요. 진짜 이렇게 해서 또 욕먹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1 나온다고 봅니다. 자, 신들린 듯이 작졸에 탔던 지역구와는 다르게 거의 다 틀렸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이 비례는 어떻게 예. 이렇게 될 수가 있나. 하나 그래도 맞춘 거 있어요. 신당보다 우리공화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가요? 네,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공화가 끝끝내 많이 나왔습니다. 전통의 명가. 네, 종갓집이 역시 그렇네요.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런데 국민의당 3석, 예. 열린민주 3석은 좀 의외였어요. 저도 약간, 그러니까 막판에 사실은 정봉주 최고위원의 그 발언들이 상당히 민주당 지지자들의 등을 돌리게 했다라는 것도 영향을 줬을 텐데, 막판에 결집들, 그러니까 뭐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범진보 180석 하면서 보수 결집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진보들도 이거 민주당한테 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위기감이 좀 영향을 준 거 아닌가요? 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애초에 그 사실은 이 진보 진영 또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도 이건 제로세 게임이다 아니다를 두고 엄청 싸웠습니다. 맞아요. 예. 너무 심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열린민주당도 분명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너네가 뭘 할 수 있냐 이런 프레임이 갑자기 정확하게 먹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열린민주당을
처음에는 처음에 방조하다가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니까 비토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찍어 눌렀단 말이죠. 그러면서 더불어시민당이 급속도로 이제 전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투표장에 나갔던 사람들은 더불어만 외우고 왔었다. 그게 이제 초결집 현상을 보여줬다고 보고, 열린민주당 3석 얻었지만 근데 이 3석을 얻기 위해서 득표가 한 5% 전후 나왔고 이게 네. 100만 표가 넘었습니다. 100만 표. 그러니까 표로 따지면은 이 100만 표는 또 절대 적지 않은 수거든요. 그렇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에 계셨던 분들이 원하는 만큼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대약진이다, 세석도. 제 예측은 틀렸지만 세석도 대약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넘은 게 열린민주당까지가 커트라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정도는 어떤 제도권 정당으로서의 가치, 어떤 뭐 희망을 인정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전에 너무, 그러니까 예전에 수능 보기 전에 예비 평가가 너무 점수가 잘 나오고, 예, 그렇죠. 전국 거의 수석 2등한 거야. 2등 했는데 이번에 맞아요. 시험 봤는데 좀 안 나온 거지, 성적이. 그렇군요. 네. 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비슷하게 맞췄어요. 네, 정의당 6석, 예, 7석이라고 예.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좀 정의당 비례 논란이 조금 더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예. 차라리 더불어시민당과 함께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내주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랬으면 정의당이 10석은 최소 넘기지 않았을까. 또는 반대로 1, 2번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이번 신장식 후보, 원래 후보였죠. 네. 이런 논란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그런 논란 없이 정의당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심상정 또다시 당선된 당선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네. 300석 중에 아직 몇 %밖에 못 얻었다, 결국은. 이렇게 했는데 심상정 대표가 조금만 더 비례에 신경을 썼더라면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지금 정의당 내부에서도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하고의 이중대 뭐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좀 탈피를 하고 독자적인 진보 정치의 길을 갈 수 있는 뭐 기틀을 다졌다라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상했던 그런 뭐 기대치에는 너무 못 미치다 보니까 예, 좀 맞습니다.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부에서 좀 이거에 대해서 책임론도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책임론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의 이제 미래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제 6석은 지켜서 현행 유지는 됐지만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이제 일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웬만한 폐지 수순으로 갈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의당이 다음 선거제도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거대 양당이 세게 붙으면 정의당 후보는 지역구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정의당이 지역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비전이 하나 나와야 되고 예. 비례대표를 어떻게 정의당스럽게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자스민, 박창진, 또 이병록 네. 이런 사람들은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데려온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다시 정의당이 흔히 말하는 정의당 코어 지지층을 잡을 수 있는 그 원점으로 회귀할 것인가, 예. 아니면 한 번 더 대중정당으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다 봅니다. 그렇네요. 보니까.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21대 국회에서 폐지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폐지돼야 한다. 폐지돼야 한다. 그리고 폐지돼야 한다 하고 그 전제 조건은 의석수가 무조건 확대돼야 되고, 의석수가 늘어나야 되고. 의석수가 늘어나서 비례대표제가 저는 이건 60석에서 한 80석까지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야만 지금의 비례대표 명부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거 준연동형 때문에 생긴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비례대표가 다양해져서 또 다양한 정당과 사람들이 원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례대표의 취지거든요. 예. 그건 준연동형이 아니더라도 살릴 수 있으니까 의석수 확대와 함께 비례대표제의 대표 확대,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정의당도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준연동형이 아니더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전에 한 10% 정도 300명에서 330석 정도로 늘리고 예를 들면은 뭐 그거는 동결을 하고 전체 예산은 동결을 해서 예, 좀 더 맞습니다. 낮추는 방향으로 뭐 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는 좀 어떻게 될지 저도 사실 궁금해요. 이거를 연동형을 계속 보완을 해서 갈지 아니면 진짜 다시 병립형으로 갈지는 저도 궁금한데 나중에 한번 그거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자 이제 뭐 요거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더불어시민당. 네. 근데 사실은 지금 모두가 계산을 하는데 180석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더불어시민당의 구성은 사실은 알다시피 지금 시대전환, 네. 기본소득당, 그 외에 시민사회계가 있어요. 이분들이 다 지금 민주당의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소득당하고 시대전환은 아마 당연히 나간다고 봐야 따로 되고 한다고 따로 했었죠. 한다고 봐야 되고 나머지 분들이 다 민주당에 남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다 남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면은 일단 정당 차원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 시대전환 창당했던 멤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음. 그 사람들과 따로 나가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정책을 예. 다시 수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기본소득당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규모 부분에서는 시대전환이 훨씬 더 큽니다. 예. 근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 배려 의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시민단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민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국은 민주당에 편입이 되어서 자기 시민단체에서 활동했었던 그 원하는 수건사업 하나 정도 풀고 다른 걸 함께 발맞춰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 의원 스스로에게도 좋다. 원이슈 의원이죠. 사실상 원이슈 의원. 네. 원이슈 파티처럼 그러니까. 네. 다만 8번의 양원영, 음. 18번의 이경수 박사, 핵 융합으로 서로 다른 상반된 의견을 나왔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절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라고 하면은 내가 이런 거 나중에 오해받더라고. 내가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이라고 얘기하면 했어, 내가 지금. 네. 자, 우리 아닙니다. 우리 식구 아니고요. 어쨌든,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그냥 통합을 한가요?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완전 양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례정당들을 존속시켜서 제2야당으로 만들어서 상임위를 구성을 해서 뭔가 뭐 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아이디어가 진보 진영에도 나오고 네. 뭐 보수 진영에도 나오고 막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일단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높은 확률로 일단 당장 합당 안 할 거라고 봅니다. 합당 안 한다. 네, 미래통합과 미래한국. 왜냐면 지금 당장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공수처가 남았거든요. 예. 저는 미래통합당에서 여전히 공수처는 길을 쓰고 반대할 거라고 보는데 야당 추천 인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정당별 추천 인사가 들어가는데 예. 합당을 해버리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서 추천할 수 있는 배분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럼 두 개 나눠져 있으면 두 명을 추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 뇌피셜로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지금 미래한국당 19석 비례 나옵니다. 19명이면 한 명만 더 있으면 교섭단체예요. 그래서 지금 또 기사가 나온 게 국민의당 예. 3석 예. 하면은 합당하지 않고 평화와 정의의 모임 같이 아.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면 예. 적어도 보수는 두 개의 진영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상임이나 이제 뭔가 교섭을 할 때 보수 2개 교섭단체, 진보 하나 교섭단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지금 벌써 김종인 대표는 절대 난 아무것도 안 할 거다. 뭐 준비 안 된 정당이라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남기고 떠나버렸어요. 예, 예. 근데 안철수 의원과 합당할 수 있다는 기사 벌써부터 나옵니다.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상력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이 분명히 나올 거라 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우리당 합쳐가지고 네, 교섭단체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네. 죄송합니다. 합치면은 20석이에요. 네, 물론 맞아요. 이제 기본소득당이 다른 당이지만은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교섭단체로는 연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네. 아이디어를 막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당분간은 당장 어려워 보여요. 왜냐면은 지금 호남 28개 중에 딱 한 석 무소속이 당선됐습니다. 그 이강래 후보가 떨어지고 이용호 예. 후보가 남원인심 수중차량에서 당선이 됐는데 맞아요. 윤호중 사무총장이 저격을 했어요. 이용호 후보 그냥 쉽게 복당할 거라 생각하지 마라. 안 받아준다. 그렇다면 당분간 이 긴장감이 유지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가서 뭐 연합 모임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이 현행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비례 위성 정당들이 탄생하고 득표, 그러니까 의석수까지 가져가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 온갖 아이디어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모든 시나리오를 다 동원해야 되고 예. 다만 중요한 거는 민주당은 이제 야당 심판이라든지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라든지 이런 얘기는 이제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미 뭐 그거는 많은 의원들이 아까 전에 박용진 의원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박용진 의원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요? 예, 뭐 핑계 댈 게 없다. 뭐 그런 취지에 그러니까 그 워딩은 아니었는데 그런 취지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게 지금 미래통합당 폭망했잖아요. 네. 폭망했습니다. 정말 역사상 그 보수가 이 정도로 쪼그라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120이 마지노선이었는데 지금 110석 아래로 쪼그라들었는데 어떻게 수습이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시나리오가 각종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확히 한 2008년 정도의 민주당 계열을 보는 것 같아요. 2008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18개 중에 국회의원 후보 2명밖에 안 나오는 예. 최악의 상황. 김근태 의장이 신지호 의원한테 유타운으로 밀려서 낙선한 그런 상황. 맞아요.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네, 진짜. 사실 그때는 예. 진보의 완전히 무덤이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보수의 무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마지노선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아직 하나의 더 바닥이 남았어요. 구심점이 될 사람이 아무도 안 보여요. 없나요? 보수 진영의 구심점? 네, 당장 홍준표 대표가 복당하고 김태호 복당, 권성동 복당이 된다 하더라도 홍준표 의원으로서 구심점이 바로 될 수 있을 것인가, 보수 재건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당대표는 뽑힐 수 있겠지만 예. 보수의 새로운 가치나 희망을 심어주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 그렇게 보시네요? 왜냐면 재밌잖아요, 그분. 유머 코드 나가면 안 됩니까? 망가이버 유머 코드로 다시 한번 보도록 재미로 새로운 담론으로는 그분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예. 일단 쇄신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걸 내세우기엔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심점이 전혀 없고 비대위를 꾸린다 하더라도 외부 비대위, 임명진, 김종인, 김병준 비대위원장으로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써버렸어요. 그렇네요. 씨가 말랐습니다.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사실 나이가 많아요 다. 그러니까요. 비대위원장들이 오늘 내일 제가 뭐 이거 비하가 아니라 정말로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정치적 생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생명이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을 미래를 이걸 뭔가를 맡긴다? 저는 네. 좀 그래서 상상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할지가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구심점을 찾는데 내용이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유승민 그 의원이 일찍이 당대표 선거를 준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안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미래통합당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확인되고 나서 예. 흔히 말하는 친유승민계 지원 유세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다 돌아다녔죠. 존재감 과시하고 황교안 대표도 찾아갔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김종인 대표가 100조 주자, 황교안 대표가 1인당 50만 원 주자 했을 때 표퓰리즘이다라고 하면서 각을 세웠습니다. 각을 세웠군요. 존재감을 부각시켰어요. 예. 근데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 이거는 쇄신이 된다고 봐요. 홍준표보다는. 예. 근데 다만 지금도 미래통합당의 주류는 친박입니다. 이걸 과연 유승민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사실 노원병에서 이준석 최고가 당선되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초반에 초박빙으로 막 가서 이거 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저 들었는데 마지막에 사전투표함이 개표되면서 거의 10% 차이로 또 벌어졌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은 다시 직업 최고위원이라는 비아냥을 청년 보수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준석 최고 사실 당대표급으로 이제 분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당선됐으면 전 됐다고 보거든요. 모세훈 후보나 뭐 이를테면 수도권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좀 있었다라면 그분들은 되죠. 될 만한 그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구심점을 찾는 이 내용이 아직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쇄신이 될 거라고 보진 않지만 결국은 새로운 정책 어젠다, 정부 코로나 잘했다, 박근혜 탄핵은 정말 잘한 것이다, 이걸 합의를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걸 뛰어넘는 보수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암울하네요, 보수가 지금. 네, 그래서 진짜 2008년 진보의 무덤 그때 딱 느낌이에요. 아무도 재건하지 못했고 결국은 그게 8년이 걸려서 2016년에서야 복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탄핵, 이제 뭐 여러모로 이제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20대 인해서 총선부터 정도에 복원됐다고 보면 복원이 되죠. 됐죠. 20대 총선부터 됐는데 네. 어쨌든 상당히 보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고요. 자, 이제 앞으로 좀 21대 국회가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이 될지 한번 전망을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21대 국회가 꾸려지면은 나머지 산적한 입법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공수처 선공리에 출범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경제거든요. 네. 무조건 저는 경제밖에 안 남았다고 봅니다. 이 경제에서 만약에 이제 5월이나 6월에 재난 긴급 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전 정부는 70% 그대로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70%라도 이 진급 지원금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결과가 실제로 단기적으로 확실하게 경기를 부양시킨다 라고 했을 경우에 청와대에서 오히려 기본소득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다. 이거 하나가 분명히 결과치로 나올 것이고요. 예. 두 번째 소주성이라고 하죠. 네, 소득주도 성장. 이 부분에 대한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이제 이 소득주도 성장, 뭐 최저임금도 올리고 쉴 건 쉬게 해주고 챙겨줄 거 챙겨주고 퇴직금, 뭐 구직수당 이런 것들 다 광범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성과가 나온다면 뭐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정말 잘했다고 박수를 받을 것이고 예. 모든 권력을 넘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소주성에 대해서 얘기가
좋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전 다음 대선은 무조건 뺏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미 소득주도 성장은 민주당 내부에서 정부에서도 얘기는 안 해요. 사실상 접은 상황이고 최저임금 뭐 인상을 안 하는 그 상황. 뭐 연착륙하기로 해서 이제 늦추기 예. 시작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어떻게 이거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지금 폐기한 거다. 아니다 아직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의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또 뭐 네. 어떤 거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일단 부동산 정책 마지막 개혁 드라이브가 갈 수 있다. 이제 지금 보면은 보유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짝 올렸거든요. 살짝.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오히려 더 덜 올렸다. 공시지가를 좀 더 현실화한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한 개혁 드라이브.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상위 1 또는 상위 10%를 완전히 버리고 가는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만 예. 인정을 받을 것이다. 아. 지금 보면은 종부세 벨트, 강남, 서초, 송파, 분당, 서울의 용산 예. 내줬습니다. 다 종부세가 걸려 있는 새로 개발하는 지역은 다 뺏겼거든요, 민주당이. 그러면서 그 상대 후보는 전부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들고 나왔어요. 그거 하나만 얘기했어요, 선거 때.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괜히 어설프게 여기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럼 나머지 90%를 잡는 방향으로 가서 정말 집값은 떨어뜨리고 1인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압을 하고 세금을 많이 걷는 방향으로 가서 국민들의 민심을 잡는다.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직접 국회 들어가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이제 멀리서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그 초반에 크게 된 거 아니에요? 크게 되어서 지금? 네, 초반에 크게 되었기도 했고 예. 이번 부산 선거를 보면 또 나갔어도 어차피 떨어졌겠다. 이번 잘 안 나갔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자, 저희가 이게 코너 이제 계속 하는 걸로 우리 계약서 도장 찍었잖아요. 예예예. 예. 그래서 다음 주 거 지지율 예측을 해야 돼요. 왜냐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다음 주 예측할 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입니까?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 지지율 어느 정도 나오는데 한 80% 나옵니까? 아니, 지금 의석수로 봐서는 그렇게 나와도 이상할 건 없어요. 아니 그러면요 지금 180석 가져갔으면 80%는 몰라도 75%는 나와야 돼요 지금. 네, 그런데 일단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표정 관리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할 거고 이낙연 총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고 와 저는 좀 놀랬던 게 첫 개표했을 때 민주당 대승이 나왔잖아요. 네. 모두가 박수 칠 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양팔 딱 벌리면서 자제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이게 품격이구나. 왜 다른 사람들도 왜 보수에 있는 사람들도 이낙연을 좋아하는지 알겠구나. 그러니까요. 딱 하나의 제스처로 딱 드러났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잘 잡고 있는 이낙연 후보가 있는 정당이라면 그래도 58% 정도까지 나올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 58%. 네, 보수적으로 좀 잡았습니다. 58%. 자 민주당 그럼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42%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막판에. 그래도 한 45. 45. 너무 크게 올라가진 더 않을 것 올라간다고 지금 다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선거 분위기를 타서? 네, 분위기를 타서 45까지. 왜냐면은 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선거가 끝나면 우리 여론조사로 결집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잠깐만 제가 정정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가장 최근 게 민주당이 45.2, 14일께 네. 통합당이 29.5, 네. 정의당이 5.2, 국민의당 4.2로 됐네요. 그러니까 이미 45를 찍었네요. 그럼 48로 얘기하겠습니다. 48이요. 한 3% 정도 오른다고 저는 생각해서 네. 42에서 45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군요. 48이면은 예전에 정권 초반 1년 정도 됐을 때 그 정도가 지지율이에요, 그게. 네, 저는 상당히 회복할 수 높은 있다고 건데. 봅니다. 그렇군요. 48이고 통합당은 25에서 27 사이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29.5였는데 25에서 27 정도 네, 떨어진다 어쨌든. 네. 정의당은 뭐 한 7 정도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의당은 좀 오르고 5.2였는데 그거보다 오르고. 네, 국민의당은 보합세라고 봅니다. 국민의당은 뭐 사실 큰 약간 이슈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당층이 굉장히 또 늘어날 겁니다. 무당층이 다시 무당층이 늘어난다. 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는 결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통합당에서 지지한다는 전화 여론조사 포기층이 생길 겁니다. 전화 끊어버리는 거. 뭐 선거도 저는 내가 얘기해봤자 뭔 의미가 있나. 그러면서 통합당은 꺾이고 무당층은 올라갈 것이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얼마나 틀릴지 얼마나 틀릴지를 지켜보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재미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예. 제가 부산 예측한 거 보셨죠? 하지만은 작두 탔다는 거 그거는 진짜로 박빙까지 맞춰가지고 저희가 저 제작진이 전율을 느꼈어요, 솔직히. 야. 박빙 지역은 너무 티났고 제가 광명간만 말씀드리면 예. 그때 이모경 후보랑 양주상 후보 박빙 계속 나왔잖아요. 예, 근데 예. 제가 박빙 넘어서 쉽게 이길 거라고 쉽게 얘기했던 이겼다고 게 얘기했어요. 그게 광명을의 양기대 시장이 광명시장이었고 예. 광명시장 분위기 그 양기대 후보 분위기가 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구나. 너무 큰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예, 옆 지역구는 예. 무조건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수진과 그 나경원은 두 네. 사람의 표 차이가 7%포인트 난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 7.1%포인트 났어요. 이거 네.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모르겠어.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제가 저도 얘기하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본인도 막 던진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차 범위 정도를 조금 벗어나서 이길 것이다. 예, 예. 그냥 5 다음에 그냥 홀수는 7이니까 그랬는데 7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되려면 이번에 되는구나. 저는 약간 그런 걸 느꼈어요, 솔직히. 네, 그렇게 저도 그냥 던질 때 예. 잘 던질 때는 이렇게 해도 맞는구나. 생각보다 그런 게 있는 게 사람들이 맞힌 것만 기억하지 틀린 거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막 던지세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막 던지십시오. 예. 언젠가는 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2번은 맞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열혈 평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